한국은 역사적으로 전쟁의 피해자였습니다. 몽골, 일본, 만주, 그리고 현대에는 한국 전쟁까지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죠. 하지만 결코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패배할 수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세계를 발칵 뒤집은 이 발언. 놀라운 한국의 역사에 대한 통찰에 세계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충격적 이유, 지금 알아보러 가시죠. 저는 샬럿 웨벤슈타인,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 국제전략본부 선임 분석관입니다.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에서 한국 부스 앞에 서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다지 감흥이 없었죠. 보통이네. 제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이었습니다. 전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한국 부스 앞에 사람이 몰려있는 걸 보고 의아했어요. K2 전차와 천무다연장 로켓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복제품처럼 보였죠. 유럽은 수백 년의 방산 역사가 있는데 말이에요. 샬럿, 이것 좀 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 프랑스인 앙투안 루셀이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유럽연합 방위산업연합체의 실무협상가인 앙투안은 항상 유쾌하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 요즘 한국이 대세라던데. 앙투안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술은 여전히 우리 것이지. 르클레르 전차를 본 적 있나? 그게 진정한 예술이라고.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들려온 대화가 제 귀를 사로잡았어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한다는 소식 들었어. 20조 원 규모래.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도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한국 부스 주변에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제 시선이 자연스레 그쪽으로 향했죠. 브리핑을 하는 한국인 남성이 보였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는 그 사람 주변으로 유럽 각국의 군 관계자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들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해. 앙투안이 무심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유럽이 따라잡히겠어? 그건 말도 안 되죠.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 무기에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걸까? 내심 궁금했지만 굳이 열정을 보이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지켜온 유럽의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날 일정을 마무리하며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 유럽 기자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요즘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때가 왔어.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한국 무기 따위에 별 감흥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갑자기 주목받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국제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내 옆자리는 빈자리였어요. 발표자 명단을 확인하니 중국 칭화대 군사전략연구소 소장인 왕쥔 교수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김도현 박사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었죠. 흥미로운 조합이네요. 앙투안이 내 옆에 앉으며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왕쥔은 꽤 강경파로 알려져 있어요. 김도현은 잘 모르겠지만 무대 위로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왕쥔 교수는 회색 양복을 입은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반면 김도현 박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눈빛의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바다처럼 깊고 평온했어요. 진행자의 소개가 끝나고 왕쥔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안정은 역사적으로 중국이 주도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은 1000년 동안 중국의 질서 아래 있었죠. 그것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객석에서 몇몇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유럽인들이 흔히 가진 인식이기도 했어요. 한국은 중국의 위성국가였다는. 김도현 박사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 한 모금을 마시더니 짧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째서 한 번도 정복하지 못하셨죠? 순간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쥔 교수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김도현 박사는 미소 한 번 없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구려, 고려, 조선까지 중국은 한반도를 수십 차례 침략했지만 단 한 번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몽골은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을 정복했지만 고려는 끝내 굴복시키지 못했죠. 중국 당나라가 고구려를 무너뜨렸을 때도 고구려 유민들은 발해를 세워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시 일어섰어요. 왕쥔 교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으려 했지만 김도연 박사가 다시 말했어요. 중국은 한국을 조공국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한국은 스스로를 독립국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자존심이 오늘날 한국을 만들었어요. 저는 의식하지 못한 채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본 한국인인데 왠지 신비로운 매력이 있었어요.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동시에 겸손했습니다. 모순된 조합이었죠.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김도현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존의 전문가입니다. 토론이 계속되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그의 말이 맴돌았어요. 중국도 결국 한국을 정복하지 못했다니. 역사책에서는 배우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김도현 박사와 왕쥔 교수가 나란히 출구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왕쥔 교수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반면 김도현 박사는 평온해 보였죠. 흥미로웠어요. 앙투안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샬럿? 글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궁금증이 커졌어요. 그들이 말한 한국의 역사가 사실이라면 내가 알고 있던 아시아의 모습은 잘못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역사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김도현 박사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침략을 막아낸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제 관점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관계 분석이었죠. 라인메탈 본사 회의실에서 최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사드 사태요. 동료 한스가 말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하나로 한중 관계가 완전히 뒤집혔죠. 책상 위에는 한 장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한국 제재 분석이었어요. 2016년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후 중국의 보복 조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모든 수단을 동원했군요. 보고서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한령으로 문화 콘텐츠를 막고 관광객 송출을 중단하고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사업장을 폐쇄하게 했어요. 손가락으로 그래프를 짚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은 수십조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보통 중국의 압력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굴복하잖아요. 한국은 왜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한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마도 생존의 전문가라서 그럴까요? 컨퍼런스에서 그 한국인이 했던 말 기억나죠? 머릿속에 김도현 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생존의 전문가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자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중국의 제재 이후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시아와 인도로 생산 기지를 다변화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빠르게 적응했고 방탄소년단과 같은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중국 대신 미국과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렸죠. 사드 사태 이후 5년, 이제는 한국이 없으면 안 되는 건 중국 쪽입니다. 보고서 결론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구 5천만의 나라가 14억 인구의 초강대국 중국과 맞서다니. 그리고 결국 이겨냈다니. 이 그래프 좀 보세요. 한스가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중국 산업의 생명줄이 되었어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이제 한국 기술 없이는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문득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중국이 한국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강인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죠. 사무실에서 나와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휴대폰으로 최근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 제한, 중국 산업계 비상 같은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어요.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었네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수첩을 펼쳤어요. 새로운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을까? 어떻게 약소국에서 강대국을 상대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을까? 문득 김도현 박사의 깊은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날 한국의 강인함을 만들어낸 것이겠죠. 메일함을 열어보니 새로운 지시가 와 있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도입 계약 현장 취재. 유럽 국가가 대규모로 한국 무기를 구매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유럽과 한국이 경쟁한다니 갑자기 기대감이 생겼어요. 한국을 직접 볼 기회가 생긴 거죠.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유럽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 관점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요. 중국의 압력에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근교의 군사훈련장. 진흙과 금속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군용 점퍼를 단단히 여미고 취재 현장에 도착했어요. 눈앞에는 폴란드군 장교들과 몇몇 한국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죠. 옆에 선 폴란드 방위산업 담당자 마렉이 말했어요. 우리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가 20조 원이 넘어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럽 내에서 이런 대규모 무기 도입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비유럽 국가로부터 말이죠.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나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도 있는데 왜 한국산을 선택한 건가요?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마렉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보게 될 거예요. 훈련장 저편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지를 진동시키는 묵직한 소리였어요. 땅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거대한 전차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K2 전차였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K2 전차는 진흙 언덕을 거침없이 오르더니 급경사에서도 포신을 정확히 목표물에 조준했습니다. 그리고 발사.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표적이 정확히 맞았어요. 인상적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마렉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천무를 보셔야 해요. 다음 시연은 한국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무였습니다. 여러 개의 로켓이 하늘로 치솟았다가 정확히 목표물을 강타했어요. 그 정확도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확도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샬럿, 이럴 줄 알았어. 앙투안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어요. 프랑스 정부에서 파견됐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야. 앙투안이 말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언론은 지금 발칵 뒤집혔어. 유럽 방산의 위기라는 헤드라인이 도배되고 있지. 저는 다시 한번 K2 전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유럽의 방산 독점에 대한 도전장이었죠.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와 비교해서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앙투안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직하게 말할까? 성능은 비슷해. 하지만 가격이 30% 저렴하고 가동률은 더 높아. 게다가 한국은 기술 이전까지 해주겠다고 했어. 유럽 무기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고 가격과 제한된 기술 이전을 고수했거든요. 독일 크라우스마페이와 프랑스 넥스터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대. 앙투안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어. 그때 멀리서 한 남성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도현 박사였어요. 그는 여전히 차분했고 그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레벤슈타인 씨,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도현 박사가 인사했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폴란드 계약의 기술 자문으로 왔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유럽에서 한국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처음이라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죠. 김도현 박사는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가리켰습니다. 저 시스템은 우리가 10년 동안 개발했어요. 북한의 포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죠. 실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습니다. 실전. 그 단어가 제 귀에 울렸습니다. 유럽의 무기는 완벽했지만 실전보다는 전통에 중점을 둔 면이 있었어요.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는 멋졌지만 실제 가동률은 50%를 밑돌았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방산 강국이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도현 박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유럽과는 출발점이 달랐죠. 그때 멀리서 천무가 다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모든 로켓이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자 현장에서 다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유럽의 방산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희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전통만 있었지 변화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박사님, 폴란드 이후에는 어디로 가실 계획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핀란드, 에스토니아, 그리고 루마니아요. 모두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인다니. 이것은 단순한 계약 몇 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이었어요. 우리는 깨어나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김도현 박사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묵직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럽의 무기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폴란드에서의 시연 이후 저는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라인메탈 본사에서는 한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간주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샬럿,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해요. 저희 임원이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유럽 무기 시장에 침투했나요? 그들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려 처음 느낀 것은 압도적인 첨단 기술의 존재감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서울 시내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효율성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이메일에는 김도현 박사와의 오찬 약속이 확인되어 있었어요.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김도현 박사는 이미 와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도현 박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놀랍네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유럽인들은 한국을 그저 삼성과 현대의 나라로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그 이상이네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식 소고기 요리였어요. 맛있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보여주신 무기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나요? 김도현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유럽과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생존하려면 효율적인 방어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북한 때문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역사적 경험이에요.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강대국 사이에 있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말이죠. 우리는 생존하려면 스스로를 지켜야 했어요. 김도현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건가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도현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20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그저 유럽이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이라니. 라인메탈과 같은 유럽 기업들이 전통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는 전쟁을 피하고 기술로 이깁니다. 김도현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전략이에요. 식사 후 김도현 박사는
저를 한국 방위산업체 견학에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놀라웠어요. 로봇공학, 인공지능, 자율 시스템이 방위산업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이 아직 개념 단계에 있는 기술들이 이미 생산 라인에 적용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지 방위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도현 박사가 설명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원전, 조선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방위산업에서만 유럽을 앞지른 것이 아니었어요. 첨단 기술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은 이미 유럽과 중국을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유럽 에너지 위기 때 폴란드가 원전 건설을 한국에 맡긴 이유가 있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도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조용히 움직입니다. 대신 결과로 말하죠.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스마트폰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빌딩 숲과 반짝이는 불빛들. 그것은 마치 유럽의 미래를 미리 보는 것 같았어요. 호텔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앙투안이었어요. 샬럿, 소식 들었어? 루마니아도 한국 무기 도입을 결정했대.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어. 유럽 방산업계 전체가 비상이야.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제군사훈련장에서 한국 부스를 둘러싼 줄 서기 현상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서울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 도시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최첨단 도시가 되었어요. 한국은 침략자들에게 수천 년 동안 밀려왔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고 라인메탈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유럽이 놓친 것 한국의 조용한 혁명.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유럽이 직면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저는 라인메탈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K방산의 진격, 유럽 무기 시장 흔들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동북아의 전략가, 한국, 유럽까지 접수 독일 슈피겔, 유럽의 기술 자존심, 한국의 무너지다 프랑스 르몽드. 메모를 하며 이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전개되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루마니아는 한국 무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노르웨이가 K2 전차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샬럿, 당신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어요. 상사인 하르트만 이사가 회의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본사는 지금 비상 상태예요.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봤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보고서의 제목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럽이 놓친 것 말이죠. 최근 보도들이 당신 분석과 일치하네요. 하르트만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사회가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예요.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사회 앞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큰 기회였지만 동시에 부담이 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뭘 말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하르트만이 답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당신의 견해를 듣고 싶어 해요. 회의실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앙투안이었어요. 샬럿, 중국 언론을 봤어. 그들도 한국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 앙투안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즉시 컴퓨터를 켜고 중국 매체들을 검색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의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위험한 상대다. 중국 전략가들의 경고.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칭화대 군사전략연구소의 왕준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이었어요. 그는 우리가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지만 현대 한국은
독자적인 전략 노선을 구축했다. 우리는 이를 과소평가했다.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왕진 교수는 김도현 박사와의 논쟁에서 완고했던 사람인데 이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다른 기사들도 확인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중국도 유럽도 결국 못 이긴 나라. 한국이라는 헤드라인이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마치 제가 쓰고 있는 보고서의 제목과 비슷했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베를린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멀리 브란덴부르크문이 보였어요. 독일의 상징이자 유럽의 힘을 나타내는 건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의 힘은 도전받고 있었어요. 이메일함을 열어보니 김도현 박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레벤슈타인 씨, 최근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럽 언론이 많이 흥분한 것 같군요. 하지만 이것은 경쟁이 아닌 협력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베를린에서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국제안보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그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내일 있을 이사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 제목은 우리가 간과한 경쟁자였어요. 이어지는 슬라이드들에는 한국의 기술 발전, 전략적 사고방식, 그리고 유럽이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작성하는데 문득 김도현 박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전쟁을 피하고 기술로 이깁니다. 그 말을 마지막 슬라이드에 인용구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결론을 더했어요. 한국은 유럽의 경쟁자가 아닌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혁신과 적응의 가치를 일깨우는 거울 말이죠.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TV 뉴스에서 또다시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K2 전차, 나토 표준 시험에서 최고 평가받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 무기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그 소식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유럽은 수백 년 동안 기술과 문명의 중심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우리가 정말 많이 얕봤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사회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최고 경영진들은 제 분석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한국 방산업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어요. 유럽의 자존심 많은 방산 기업들로서는 큰 변화였습니다. 샬럿, 당신을 한국 협력 태스크포스 리더로 임명하겠습니다. 하르트만 이사가 회의가 끝난 후 말했어요. 당신은 그들을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이틀 후, 저는 베를린 국제안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포럼은 매년 열리는 중요한 행사로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올해는 특별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한국의 부상 때문이었죠. 메인홀에 들어서자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러 나라의 대표단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 대표단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샬럿, 여기요. 앙투안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는 제 옆에 와서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왕진 교수도 왔어요. 굉장히 조용해 보여요. 시선을 돌리니 멀리서 왕진 교수가 보였습니다. 그는 정말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어요. 그의 옆에는 다른 중국 학자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21세기 안보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패널 토론자 중에는 김도현 박사도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전쟁의 피해자였습니다. 김도현 박사가 말했어요. 몽골, 일본, 만주, 그리고 현대에는 한국 전쟁까지. 우리는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패배할 수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김도현 박사의 말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한국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21세기에 한국은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군사력이 아닌 기술력으로 세계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보하기로 했죠. 전쟁 없이 이기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쟁 없이 이기는 방법. 그것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해온 일을 완벽하게 요약한 문장이었어요. 휴식 시간에 김도현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사회 프레젠테이션도 성공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군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불과 70년 전 한국은 전쟁의 폐허였잖아요. 김도현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강해지거나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를린의 풍경이 보였어요. 이 도시를 보세요. 베를린도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났죠. 독일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시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의 경제 기적은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야 했다는 거죠. 매번 침략을 받을 때마다요. 그의 말은 한국의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부활의 역사였어요. 오후 세션은 미래 전장 기술의 혁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방산업체 대표들이 발표했어요. 그들은 K2 전차의 자율주행 시스템, 천무의 인공지능 표적 설정, 그리고 FA-50 전투기의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을 소개했습니다. 그 기술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이 모두 통합되어 있었죠. 이어서 한국 우주 프로그램인 누리호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체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어요. 누리호는 단순한 로켓이 아닙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더 이상 우주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간다는 선언이죠. 그 말에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포럼이 끝난 후 리셉션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샴페인을 든 채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앙투안이 다가왔어요. 샬럿, 이것 좀 봐. 그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한국 방산 기술 협력을 위한 특별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뉴스였어요. 우리도 변하고 있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럽도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멀리서 왕준 교수가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중국은 아직 한국의 부상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전쟁으로도, 외교로도, 경제로도 한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김도현 박사의 말이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시 일어섰어요. 리셉션장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를린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딘가에 한국이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쟁 없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나라 말이죠. 국제안보 포럼이 끝난 지 한 달 후 저는 한국 서울에 다시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라인메탈의 공식 대표단 자격으로요. 저희 회사는 한국의 방산업체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이끄는 태스크포스의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서울의 봄은 아름다웠습니다. 도시 곳곳에 벚꽃이 만개했고 한강변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이 아름다운 도시가 불과 70년 전에는 전쟁의 폐허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앙투안과 만났습니다. 그도 프랑스 대표단의 일원으로 서울에 와 있었어요. 샬럿, 여기 와서 보니 어때? 앙투안이 물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달라 보여. 첫 인상은 같아요. 하지만 이제 더 많이 이해하게 됐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표면보다 훨씬 깊은 나라예요. 우리는 함께 한국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양해각서 체결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김도현 박사가 로비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레벤슈타인 씨,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협력자로서 만나게 되었네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까지 모두 한국과 방산 협력을 맺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김도현 박사가 개회사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위해 모였습니다. 유럽의 전통과 한국의 혁신이 만나는 순간이죠. 그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체결식이 끝난 후 김도현 박사가 저희를 국방과학연구소 내부 투어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대표단들도 함께했어요. 여기서는 미래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양자 컴퓨팅을 결합한 시스템이죠. 유리창 너머로 과학자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기술을 다루는 것 같았어요. 놀랍군요. 앙투안이 감탄했습니다. 프랑스도 이런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예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나요? 김도현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 빠르게 성장했어요. 생존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투어를 마친 후 김도현 박사는 저희를 옥상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전통적인 한국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김도현 박사가 말했어요. 우리는 수많은 침략을 겪었지만 항상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았죠. 그것이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간 연구한 결과와 일치했어요. 김 박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왜 한국은 이토록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나요? 다른 많은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데 말이죠. 김도현 박사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쉽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도전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강인함이 우리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본질을 담고 있었어요. 저녁 만찬 자리에서 앙투안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샬럿, 우리가 놓친 건 뭐였을까? 앙투안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을 이렇게 오랫동안 과소평가할 수 있었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배웠고 우리는 전통만 지켰어. 유럽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혁신했어. 앙투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자만하는 동안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만찬이 끝나갈 무렵 김도현 박사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협력의 미래를 위해. 그가 잔을 들며 말했어요.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의 변화였죠.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발코니에서 서울의 일출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으로 베를린 본사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단 한 번도 쉽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정복을 막았고 지금은 기술과 전략으로 세계를 뒤흔듭니다.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한국은 건국부터 강했고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짐을 쌌습니다. 오늘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럽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는 정말 특별했어요. 그들은 침략자들에게 수천 년 동안 밀려왔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죠. 김도현 박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도 유럽도 결국 넘지 못한 나라, 한국. 그들은 생존의 전문가였고 이제는 성공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히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